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발표가 하버드 세미나장에서 터졌습니다. 경제학 권위자인 미국 교수가 400명의 세계 석학들 앞에서 한국이 미래 기술의 핵심 자원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폭탄 선언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웃었고, 사우디 대표는 석유보다 중요한 자원이 있을 리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의 철저한 데이터와 증거 앞에 남은 석학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독일과 일본의 최고 전문가들이 우리는 이미 게임에서 졌다. 한국에 무릎 꿇고 기술을 구걸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절망적인 고백까지 내뱉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한 대기업 CEO는 당장 모든 자산을 팔아서라도 한국과의 협력권을 사야 한다며 광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자원의 정체는 무엇이길래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비밀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 블랙우드입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기술혁신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오늘은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제가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노트를 정리하는데 손이 약간 떨리더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검토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몇 년간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흥분도 느꼈죠. 모래라는 평범한 자원이 실은 미래 기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모두에게 알릴 테니까요. 저는 하버드의 역사적인 강당에 발을 들이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400명의 사람들이 좌석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 고위 정부 관리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미래에 관한 이 국제 세미나를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어요. 연단 뒤에는 차가운 파란색 배경의 하버드 로고가 보이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처음 강단에 올랐을 때 수많은 시선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고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첫 줄에 앉은 경쟁국 대표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용기를 내어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요. 제 경력의 대부분 동안 저는 그저 평범한 경제학 교수였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는 자원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발표를 위해 꼬박 3년을 준비했고 연구에 저의 모든 열정과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말에는 한국의 모래 채취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죠. 모래를 연구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패턴은 분명했어요. 한국의 특별한 모래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습니다. 모래가 미래다. 이것이 오늘 제 발표의 제목이에요. 저는 곧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바로 한국이 고품질 석경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특별한 모래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메모리 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단 23%였는데 2025년에는 믿기 힘든 73%까지 성장했어요. 제가 첫 번째 그래프를 공개하자 흥분된 속삭임이 청중들 사이에 퍼졌어요. 저는 방안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내용에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죠. 중국의 웨이량 교수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는 도전적인 어조로 블랙우드 교수님, 당신이 말하는 이 나라가 미국이라고 제안하는 건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의 질문에 청중 몇 명이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잠시 멈췄지만 이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데이터를 신중하게 준비했고 강력한 논거를 구축했어요.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알파룩 박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나라에는 풍부한 석유 자원이 있다면서 왜 한국이 그런 귀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하청업체에 불과한 건가요? 라고 선언했습니다. 각각의 질문과 함께 분위기는 더욱 팽팽해졌어요. 저는 불신과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는 얼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님은 조용히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하고 계셨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한국산 칩은 경쟁사보다 15에서 20%더 좋은 수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만 왜 독일과 다른 산악국가들은 비슷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을까요? 앞줄에서는 일본의 히로시 나카무라 교수님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과 한국 간의 과거 경쟁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강당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래 한 알이 어떻게 기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설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을 의심하고 있지만 곧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강당의 분위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어요. 그가 처음 소개한 주제는 고품질 모래의 비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재료였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지만 블랙우드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자 모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지새웠고 전 세계의 모래 샘플을 분석했어요. 특히 한국의 강가에서 채취한 모래의 특별한 성질이 반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했죠. 이제 그 결과를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앞에서 공개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모래는 단순히 건설용만이 아니라고요. 모래는 컴퓨터 칩의 핵심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모든 모래가 이 목적에 맞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반도체를 위해서는 99.9% 순도의 초고순도 모래, 우리가 석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다양한 모래 입자의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일반적인 사막 모래와 한국의 특별한 석경 모래의 차이는 육안으로도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반도체 수율의 비밀입니다. 라고 저는 강조했죠. 청중 중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중국 대표단과 중동 국가들의 전문가들이 서로 속삭이며 의아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정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을 테니까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한국이 특별하게 만드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반도는 70%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짧고 가파른 강이 많다고 하셨죠. 이런 조건들이 수천 년에 걸쳐 고품질 석영실리카를 모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의 모래 추출 및 가공 기술이 1970년대 건설붐 이후로 어떻게 천천히 꾸준히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었어요. 그의 발표에는 청중들을 감동시킨 수많은 그래프와 확대된 모래 입자의 현미경 사진, 그리고 실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둥근 사막 모래 입자와 강모래의 결정 구조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었어요. 데이터를 통해 작은 모래 한 알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증명했죠. 발표가 계속되자 웨이량 교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도전했어요. 그는 강당에 보여준 데이터가 인상적이지만 한국의 모래 기술이 단지 지리적 행운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그리고 미국의 첨단 장비와 설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칼리드 알파룩 박사님도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끝없는 사막과 풍부한 모래가 있는데 왜 한국만이 모래를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들이 분명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양쪽에서 목소리가 커지면서 강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팽팽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스 밀러 교수님과 히로시 나카무라 교수님은 객관적인 숫자와 데이터를 강조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 수율과 경쟁력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설계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의 정밀 공정 제어와 품질 관리 기술이 경쟁사보다 15에서 20% 높은 수율을 기록한다고 분석했어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모든 비판에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그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행운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기술적 능력과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제가 한국의 모래 정제 시설을 방문했을 때 놀란 것은 기술의 정밀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죠. 그곳의 엔지니어들과 연구원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모래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 수준에서 재구성하는 예술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비평가들도 이제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교육비 지출을 GDP와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과학과 공학 분야에서요. 그는 강하게 선언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모래 하나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반도체 칩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 제품으로 변환하는 전체 가치 사슬을 마스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프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STEM 교육 투자는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고 이는 반도체 기술 혁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강조했어요. 한국은 일찍이 교육이 국가 발전의 핵심임을 깨달았죠.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곳의 학생들은 이미 나노 기술과 재료 과학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미래의 혁신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단이 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메모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토론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칼리드 알파룩 박사님은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강이나 해안에서의 과도한 모래 채취가 생태계 파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지, 미국의 프래킹이 환경 문제로 비판받는 것처럼 한국의 방식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스럽지 않은지 물었어요. 그의 질문은 경제적 논쟁을 넘어 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측면까지 포함했습니다. 블랙우드 교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모래 채취를 엄격히 제한했고 대안개발과 건설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친환경 순환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과 한강 같은 주요 강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의 97% 이상이 인공 모래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제강 슬래그에서 가공된 인공 모래는 천연 모래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실제 실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천연 모래와 인공 모래로 만든 두 개의 반도체 칩 성능 비교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의 인공 모래 기술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닌 업그레이드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달성한 것이죠. 청중중 환경 전문가들이 특히 이 부분에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중동의 한 대표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그는 한국이 단순히 자원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친환경 기술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발표의 후반부에서 블랙우드 교수님은 고순도 석영의 국내 생산과 같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해외 광산 투자, 합성 석영 개발, EUV 리소그래피, 공정 최적화를 통해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는 한국이 이미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지의 석영 광산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 없이도 강력한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자 히로시 나카무라 교수님과 클라우스 밀러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점차 그의 논리에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는 모래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1kg의 모래는 단순히 0.01달러의 가격을 가지지만 반도체용 실리콘으로 가공되면 100달러의 가치를 창출하고 최종 반도체 칩으로 가공되면 10만 달러라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실제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 작은 유리병을 꺼냈어요. 이 병 안에는 단 오지에 특수 가공된 한국산 석경 모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병을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죠. 이 작은 양의 모래가 스마트폰 수백 대를 작동시키는 칩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치 창출의 놀라운 예입니다. 청중들의 눈이 커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각적 증거는 제 발표에 결정적인 무게를 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은 특히 흥분한 모습이었고 그들 중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 한 알의 가치를 강조했어요. 강당은 다시 한번 박수와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중 중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이런 엄청난 가치 창출이 가능한데 왜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설명하려는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보유가 아니라 인내와 기술, 그리고 국가적 비전의 문제예요.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이 분야에 체계적으로 투자해왔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사실 몇몇 국가들은 더 많은 원료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이 구축한 정교한 생태계를 단기간에 복제하기는 어렵죠. 이 설명에 강당은 숙연해졌고 특히 중국과 일본 대표단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또한 미래 자원 경쟁에서 국제사회가 단일 국가의 우월성보다는 미국의 고순도 석영 원료, 한국의 가공기술, 일본과 유럽의 환경 친화적 추출 기술,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같은 각 국가의 강점을 활용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미래 협력 모델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모델은 제가 상호 의존적 기술 생태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구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원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독일 대표단이 특히 큰 관심을 보였고 사우디 대표들은 서로 심각한 표정으로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어요. 토론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블랙우드 교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태블릿을 내려놓고 무대 앞으로 걸어나와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된 가운데 강하게 외쳤어요. 그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학술적 논의를 넘어 미래 기술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할 역사적인 결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한국의 모래 활용 기술, 교육 투자, 혁신적인 제조 공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축적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얻은 자신감과 함께 피 끓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모래가 미래다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한국의 인적 자원 투자,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 그리고 외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블랙우드 교수님은 한국이 이미 2010년 72%에서 2023년 41%로 외국 의존도를 크게 줄였으며 미래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자급자족 수준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이로써 각국의 학자들과 참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강당은 갑자기 침묵으로 가득 찼지만 곧 우레와 같은 박수로 다시 터져나왔어요. 웨이량 교수님과 칼리드 알파룩 박사님은 시선을 교환하고 생각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놀라움과 인정,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과 비밀리에 인터뷰하며 심지어 한국의 모래 채취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이제 세계의 주요 학자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의 표정 변화는 극적이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태도였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밀러 교수님과 일본의 히로시 나카무라 교수님도 그들의 이전 모든 반론이 무의미해 보이게 만든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마침내 블랙우드 교수님의 발표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은 특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어요. 일본은 한때 반도체 분야의 선두주자였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역사가 있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블랙우드 교수님, 일본도 비슷한 지질학적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석경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은 분명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특별한 국가적 상황 속에서 필요가 혁신을 낳았어요. 1990년대 외환위기와 2000년대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국은 자원 효율성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강당이 비워진 후 블랙우드 교수님은 무대에 혼자 남아 자신이 전달한 메시지를 되새겼어요. 그는 자원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열정, 연구, 그리고 국제적 이해의 변화가 이 한 문장에 응축되어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이름이 새로운 기술 지정학적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빈 강당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래 한 알에서 미래를 보다. 이것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이제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 홀로 서서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문적 승리를 넘어 세계자원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연구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산업 판도를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며칠 후 그의 발표 내용은 국제학술지의 특별호로 발행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고순도 석영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어요. 중국은 모래 자급자족 2030 계획을 발표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부 유럽 국가들도 관련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자원 경쟁과 기술 협력의 물결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블랙우드 교수님은 마침내 청중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목격한 변화는 모래 한 알의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협력이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신사숙녀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는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모래와 기술,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더 블랙우드 교수님의 국제 세미나는 미래, 자원 경쟁의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어요. 이는 단지 한 학자의 토론을 넘어 전 세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편견이 충돌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주요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이 놀라운 발견을 보도했어요. 모래의 힘기술 강국 한국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저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락해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즉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몇몇 대기업은 한국의 석경 기술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세계의 기술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었어요. 웨이량 교수님, 칼리드 알파룩 박사님, 클라우스 밀러 교수님, 그리고 히로시 나카무라 교수님과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은 처음에는 강한 비판과 의심으로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견해는 블랙우드 교수님의 철저한 데이터와 극적인 증거에 직면했을 때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게 확연했어요. 세미나 시작 때만 해도 거의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던 웨이량 교수는 이제 진지하게 노트 필기를 하고 있었고 알파룩 박사는 눈을 크게 뜨고 스크린에 데이터를 주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지켜보며 내심 만족감을 느꼈어요. 수년간의 연구가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세계 기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강조했어요.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죠. 청중석에서는 이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미나는 한국의 독특한 지리적 조건, 오랜 건설과 산업화 기간 동안 축적된 모래 추출 및 가공 기술, 그리고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인재 개발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국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단순한 모래가 미래다라는 문구는 상징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세계 기술 리더십이 단일 국가의 힘보다는 미국의 원자재, 한국의 가공기술, 일본과 유럽의 환경 친화적 추출 기술,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과 같은 각 국가의 협력과 강점을 통한 종합적인 시너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그날의 세미나는 블랙우드 교수님의 개인적인 명예와 자부심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사회의 자원인식, 기술혁신, 그리고 협력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그 열띤 토론의 영감을 받아 자원의 본질을 재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세미나 후 모든 교수님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웨이량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블랙우드 교수님에게 다가와 자신이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으며 그의 발표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어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블랙우드 교수님, 저는 처음에 당신의 주장을 의심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납득했습니다. 중국도 이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모색해야겠군요. 저는 그의 솔직한 인정에 감동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했던 목표였습니다. 국가 간 경쟁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 번역 말이죠. 알파록 박사님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만 너무 집중했으며 한국의 자원 개발과 교육 접근 방식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했어요. 밀러 교수님은 독일이 교육 우선순위를 제고해야 하며 한국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교수님은 조용히 일본이 한때 반도체 기술을 이끌었지만 그들의 위치를 되찾기 위해 한국의 끈기와 혁신에서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어요. 그들 모두가 악수를 나눌 때 블랙우드 교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완수되었어요. 세계는 이제 미래가 누가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교육, 기술, 그리고 협력을 통해 그것을 가장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이해의 핵심에는 인간의 창의성에 의해 우리의 기술적 미래의 기반으로 변형된 작은 모래 한 알이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악수를 나눌 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연구가 세계를 바꿀 첫걸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하버드 세미나 이후 모래혁명이 시작되었어요. 중국은 한국과 협력을 요청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대신 특수 모래 개발에 관심을 돌렸죠. 모래 한 알의 가치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자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창의적 시선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책상 위 유리병 속 모래를 바라보며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평범한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주변에서 미래를 바꿀 열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